주인공은 누구였어? 무슨 사건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때 주인공 감정은 기억 안 나? 꼼꼼하게 안 읽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이는 정답을 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초등국어 공부법을 학년별로 쭉 정리해드렸는데요. 제가 초등국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리고 매체와 문학, 문법 이렇게 6개로 나뉜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영역을 우리 가정에서 세분화해서 지도하는 것은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크게 세 덩어리로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바로 읽기와 쓰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재료가 되는 바로 마지막 어휘,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읽기가 바로 독서에 해당하죠. 그래서 오늘은 초등국어 공부 중에서 특히 독서 파트를 톡 떼와가지고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잠시 독서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의 무조건 치러야 하는 수능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도록 할게요. 25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의 한 부분이에요. 어때요? 자, 지문을 보는 순간부터 가슴이 막막한 그런 느낌 아니신가요? 읽기가 능숙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정말 지문만 해석하다가 시험이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수능,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앞으로 대학에서 학문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국어 지문을 살펴보면 문학을 비롯한 사회, 정치, 경제, 철학, 그리고 과학 이런 여러 영역의 지문들이 나옵니다. 논문의 구조적인 글을 읽어낼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어떤 전공을 하게 되든 처음 보는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고 또 분석할 수 있는 것은 대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능력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는요, 한 20여 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때 수능 시험은 특정 교과서에서 배운 그런 지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교육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최대한 배제를 하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정 성취 수준을 거기까지 잘 도달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가급적 다양한 분야의 지문에서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번 봤던 그런 지문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특히 비문학 영역은 말이죠. 즉 아이는 시험을 치는 동안 태어나서 처음 본 그런 글을 읽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낯선 글을 읽어본 경험이 많이 없는 아이들, 읽지 못한 나이에게 문제를 푸는 건 고사하고 지문을 읽어내리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겠죠.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무조건 독서를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어떤 글이든 쉽든 어렵든 이런 글을 읽어본 경험이 어느 정도 축적되지 않으면 읽고 문제 풀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복잡한 구조의 긴 글을 잘 읽을 수 있을까? 그건 지금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이들이 학년별로 어떤 단계를 밟아가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책들로 글밥을 늘릴 수 있을지 이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1, 2학년입니다. 1, 2학년은 독서의 출발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글밥이 많은 책보다는 그림책이나 짧은 동화책을 주로 읽고 있을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기에는 책을 좋아하는 마음을 기르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특정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림이 많고 글밥이 적은 책에서 점차 확장해서 글밥이 더 들어간 저학년 문고본으로 슬슬 넘어갈 시동을 좀 걸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이 있을까요? 비룡소에서 나오는 난 책 읽기가 좋아 시리즈, 시공주니어에서도 문고본이 나오고 사계절의 저학년 문고, 국민서관의 내 친구 작은 거인 시리즈, 천개의 바람, 그리고 책 읽는 곰에서 나오는 시리즈물들, 이런 라인업들이 저학년을 위한 문고본이죠. 이런 책들은 글과 그림이 적절히 섞여 있어가지고 저학년 아이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좋죠. 그리고 제가 단행본도 충분히 좋은 책들이 많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양이 있는 그런 문고본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글밥이 적은 책들이잖아요. 금방 읽어요. 읽는데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다양한 책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는 단행본을 한 권, 두 권 사주는 것이 굉장히 노고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대여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긴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저학년 아이들은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처럼 지속해서 읽어주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이가 읽기 독립이 되었다고 자, 이제 너는 스스로 읽을 수 있어, 엄마 찾지 마, 이건 아닌 거예요. 엄마 아빠가 소리내어 읽어주는 그런 시간은 여전히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읽는 책은 너무 어렵지 않은 책, 그리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 읽을 기회를 주시고요. 조금 수준이 높은 책, 엄마의 욕심이 한 스푼 정도 들어간 그런 책은 부모님이 읽어주시면서 독서의 흥미를 좀 이어나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읽어줄 때는 교대 낭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장은 아이가, 다음 장은 부모님이 읽어주면서 책 읽기를 완주해보는 경험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자, 이제 책을 다 읽었어요.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독서 후 활동을 하시면 좋겠죠. 이때 독서 후 활동으로 가장 쉬운 접근은 뭘까요? 바로 대화입니다. 이때 대화는요, 정말 잘못하면 취조하듯 묻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해질 수 있는데요. 예컨대 주인공은 누구였어? 무슨 사건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때 주인공 감정은 기억 안 나? 꼼꼼하게 안 읽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이는 정답을 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좀 별로죠. 같은 질문이라도 아이가 취조당한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말하는 게 좋냐면요. 야, 그 책 너무 재밌어 보이던데 엄마가 아직 읽어보지를 못했네. 엄마한테 이야기 좀 들려줘. 어머, 세상에 그런 이야기였어? 어머, 그 주인공이 로봇이었다고? 이렇게 엄마가 너무 궁금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조금의 연기력이 필요합니다. 자, 읽은 내용을 다시 떠올리고 거기에 대한 내 생각도 한번 말해보고, 이건 훈련이죠. 이 대화 자체가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브루타 독서법이에요. 하브루타 하는데 어려운 거 없어요. 전문가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아이로부터 조금 더 유의미한 대답을 끌어낼 수 있는 약간의 지혜로운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하브루타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아쉽다. 대화만으로는 한 2% 정도 부족한 느낌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이 수준에 맞춰서 독서록을 쓰거나 짧게 뭐 3줄 요약, 또는 내가 제일 흥미로웠던 기억에 남는 부분 적기, 또는 일부 필사하기, 이 정도의 짧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죠.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읽는 습관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아니 만약에 전혀 읽지 않던 아이라면 10분이라도 읽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확보해 주세요. 일상생활 루틴에 넣어주는 거예요. 적은 분량이지만 매일 반복하게 되면 책 읽는 건 당연한 거지, 이런 생각을 무의식에다가 각인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읽기에 대한 저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항상 읽으니까. 원래 우리 가족은 그렇게 생활해 왔으니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초등 3, 4학년. 자, 이제 3, 4학년에 접어들면 책에서 그림이 점점 사라지고 글밥이 부쩍 늘어나게 되죠. 애들이 선생님 왜 이 장에는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서 막 굉장히 실망한 그런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한 페이지에 적을 때는 뭐 15줄, 많게는 25줄까지 이렇게 길게 적혀 있다 보니까 애들이 힘들어해요. 이 시기가요, 흔히 말하는 첫 번째 독서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 손에서 책을 빼앗아 버리는 게 있죠. 바로 스마트폰. 이 3, 4학년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을 쥐게 되는 시기와 맞물리게 되면서 책이 아닌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떡합니까?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독서 위기를 극복하고 읽는 아이로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만드는 3가지 방법을 안내 드릴게요. 읽어주기. 누가요? 부모님이. 자기 스스로 읽는 것과 부모님이 읽어주는 것을 병행하는 겁니다. 3, 4학년요, 많이 큰 것 같죠? 아니에요. 아직 어려요. 읽어주기가 여전히 효과적이에요. 아이들에게 책 읽어줄 때요, 정말 눈이 반짝반짝해요. 정말 좋아합니다. 자, 우리 중학년 정도가 되면요, 읽을 거리의 논리 진행 방식이 굉장히 조밀해지거든요. 그럼 애들 어렵겠죠. 이때는 듣는 독서를 무조건 병행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매우 단계적으로 글밥을 늘려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200~300쪽짜리 책을 들이내밀면 애가 질려버리겠죠. 깜짝 놀랄 거예요. 나 이런 거 못 읽어. 너무 두꺼워. 책을 막 이렇게 스르륵 넘겨보면서 이거 내가 읽을 책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차근차근 글밥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시리즈를 찾아서 읽히면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잘못 뽑은 반장은 200페이지가 훨씬 더 넘어요. 이 시기쯤 되면 이 정도는 가능해야 돼요. 가능할 수 있도록 조금씩 도와주셔야 돼요. 이 정도의 줄글책으로 무난하게 넘어가려면 부모님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됩니다. 재미있는 책, 아이의 취향을 반영한 책, 요즘 유행하는 책, 입소문난 책도 골라주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읽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 실망하고 우리 애는 책 안 읽어요, 이렇게 놔둬버리고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이요, 마치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좀 어때요? 스크롤만 잡아당기면 계속해서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그런 영상들을 탁탁탁탁
딱 제시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다 보는 것도 아니고 내키는 것, 한번 클릭해보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영상을 보고, 이런 과정을 누가 해주고 있어요? 구글 알고리즘 시스템이 우리의 취향을 고려해서 좋아할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상을 끊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어른들이나.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아이가 좋아할 만한 또 다른 책을 나는 언제까지 제공해 줬는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쩌면 내 노력이 엄청나진 않을 수는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뭐라고요? 알고리즘의 역할 잘 해주시라는 거. 자, 세 번째는 이 중학년부터는 문학과 비문학의 균형을 조금씩 맞추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보통 중학년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읽고 있는 책의 비중이 문학에 약간 편중이 되어 있거든요. 나쁜 건 아닌데 어느 정도의 글밥이 있는 그런 책들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자리 잡히기 시작했다면 재미만 추구하는 책 말고도 지식을 집어넣을 만한 그런 책들도 중간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어요. 3, 4학년 교과과정부터는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은 비문학을 접할 기회들이 늘어납니다. 역사나 과학, 사회 이런 다양한 분야를 조금씩 맛보게 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글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구나, 그리고 본인의 취향도 조금씩 뾰족하게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5, 6학년입니다. 자, 우리 고학년 부모님들은 마음이 굉장히 급해지죠. 본격적인 국어 공부도 체계적으로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독서도 놓칠 수가 없고, 그런데 보니까 글씨도 개차반이고 곧 이제 중학생이 될 예정인데 걱정이 막 밀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학년이 되면 많은 아이들이 독서랑 멀어지죠. 우리가 어땠어요? 밤마다 목청 터져라 읽어주고 부지런히 인터넷 서점 막 뒤져가면서 책 사다 나르고 중고장터 들락거리고 도서관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책을 나르던 시절은 추억이 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독서에 공들이던 가정들도 슬슬 이맘때쯤 되면 독서에 대한 관심과 그 노력의 끈이 느슨해지거든요. 그리고 고학년 아이들은 공부할 것도 너무 많아지고 학원 숙제, 시험 준비에 막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독서를 놓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아이들도 꽤 많아지죠. 그러니까 고학년의 독서는 의식적으로 챙겨야 됩니다. 독서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딱 가지고 노력을 들여서 챙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나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독서를 너무 강요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아이랑 독서 밀당을 잘 해보시라는 거예요. 엄마가 막 무리하게 독서를 강요한다는 인상을 슬쩍 피하면서 함께 다 같이 그냥 독서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즐기는 그런 분위기를 은근슬쩍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쯤은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독서 밀당은요, 3단계로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계는요, 취향 독서입니다. 아이가 손을 막 떼기 힘든 그런 책들 있잖아요. 자, 제가 지금 화면으로 띄워드리는 이런 책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대중적으로 호불호 없이 인기 있는 책들 지금 보여드렸고요. 아이가 좀 읽는다, 우리 집에서는 책장 넘기는 소리가 일상적으로 좀 들린다, 그리고 이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어느 정도 항상 안정적이다, 이런 확신이 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요, 장르 확장입니다. 수준 높은 문고본이나 또는 청소년 소설, 지식 교양책도 슬슬 접해보길 권해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이런 책들이 교사이자 엄마의 욕심을 약간 담은 우리 아이들이 고학년쯤 되면 조금씩 들춰봤으면 하는 그런 책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재미있는 책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느 정도 책을 좀 읽는 습관이 들여지고 나면 비문학 영역, 과학, 역사, 철학 이런 분야에도 도전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우리 아이들이 이 초등 수준에만 자꾸 머물러 있지 말고 중학교와 연계된 도서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고학년은 재미를 추구하는 독서, 취향만 고려한 독서,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요, 중등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이 시기에 중등 교과 과정에 나오는 책들을 어느 정도 읽어봤던 경험이 중학교 올라가면 폭넓은 교과 학습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자, 지금까지 학년별 초등 독서 로드맵의 전반적인 큰 골격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빠진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방법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환경입니다. 독서 환경. 독서는 그저 말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책 읽어. 책 읽어야지. 너 안 읽고 뭐해? 책 사주면 뭐해? 왜 안 읽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대신에 읽을 환경이 좀 마련되어 있는가? 이걸 먼저 살펴보세요. 우리 집은 독서 환경이 갖춰져 있는가? 우리 가정의 가장 중심에는 TV나 스마트폰 같은 영상 매체가 중심인 건 아닌가? 반대로 읽을 거리가 여기저기 널려있는 그런 집인가? 이걸 먼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아이에게 책 읽어 이렇게 말로만 지시하는 부모인가? 아니면 책 읽는 부모의 모습으로 아이 곁을 지켜주는가? 나는 아이 수준을
고려해서 차근차근 글밥을 늘려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2학년에서는 이거 읽어야 돼, 이런 틀을 딱 짜놓고 강요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학년별 독서 로드맵이라고 설명은 드렸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아이가 기준이잖아요. 내 아이 수준이 아직까지는 이 글밥을 늘릴 때가 아니라면 조금은 아래 단계에서 충분히 다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고 조금씩 글밥을 늘려주시고 그러시면 될 거고요. 내 아이는 제가 제시했던 그 정도 수준에서 훨씬 더 심화된 내용을 읽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수준의 텍스트를 제공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 아이가 우리 어른들이 욕심내는 그 정도 수준의 글을 읽어내릴 수 있으려면 우선 어떤 글이든 잘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겁내지 않고. 선생님 못 읽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도록 말이죠. 우리는 그때까지 잘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독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학년별로 어떻게 조금씩 독서 수준을 높여가면 좋을지, 그리고 이때 우리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눠드렸어요. 우리 1, 2학년 친구들은 책과 굉장히 친해져야 되는 시기, 그래서 짧은 그림책들, 동화책들, 글밥은 적어도 다양한 책들을 많이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시고요. 3, 4학년은 이때쯤 첫 번째 독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잘 극복하려고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짧은 그림책에서 글밥 늘려가는 과정 꼭 거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다양한 주제의 비문학 영역들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5, 6학년은 비판적 읽기, 조금 더 장르를 확대해보고, 그리고 중등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책들도 한번 미리 읽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한다고 했어요. 이 모든 학년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취향과 재미의 요소도 고려를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꾸준히 읽을 수 있는 독자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어떤 글이든 겁내지 않고 잘 읽을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한다면 중고등에서 갑자기 어렵고 복잡한 글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능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 부모님의 노력으로 길들여질 수 있는 이 독서 습관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쩌면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좋은 알고리즘의 역할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특정 과목이 있죠. 네, 바로 수학입니다. 초등 때 어떻게 수학의 기초를 잘 뿌리 내릴 수 있을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큰 틀의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